벌써 한 학기 반이 지나가 버렸네요. 그러면 졸업이 가까워졌다는 거겠죠? 중간고사 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부터는, 이제부터는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대표님한테 이제 보내드렸던 한글 양식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팀들의 내용을 채우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이제 한 학기의 반이, 이제 달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팀원들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충분하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도 계속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진행될 수업은 이전까지 고민했던 대상과 문제, 그리고 목적과 목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채우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조금 속도를 좀 내가면서 진행을 할 건데, 책 내용을 충분하게 읽어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나가 버린 중간고사는 잊어버리시고요. 나머지 40%, 이 과제 점수가 중간고사보다 더 높다는 걸 아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가 설정되면 프로그램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누구와 갈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가 정해졌다면, 아니면 어디가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면, 이제 목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정이라든지 방문지라든지 예산 등을 이제 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지금부터 하는 수업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채워보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 내가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충분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장 프로그램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고, 첫 번째는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는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 원칙, 그리고 다섯 번째 프로그램 내용의 조직 원리와 방법, 여섯 번째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 7장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프로젝트에 이것은 이제 내용을 다듬는 작업들. 지금까지는 외형에 대한 고민,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면 이것을 채워가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내용 구성입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해 내갖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 여러분까지 지금 이제 목적과 목표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진 않지만 일단 논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진주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리더 과정에서 하면서, 지금 저도 이제 25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 듣기 전이냐 뭐인데 25일까지, 이 녹화는 지금 일요일을 하고 있으니까 25일까지 그런 것들을 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쉽지 않은 과정인 거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달성에 가장 부합하고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활동 내용을 구성할 때는 구성 요소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MBTI에서 J 유형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P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엉성해요. 그렇지 엉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 번 단계를 거치게 되는, 이게 저 나름의 방식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프로그램 활동 내용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욕구를 충족하게 하고,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과업을 수행할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하겠다도 중요한데 그에 대응해서 사회복지사도 어떻게 지원하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 건축으로 치면 설계도라고 이야기했죠. 그 안에 설계도 안에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구성하면서 사회복사 사용하는 기술, 뭐 실전 기술론이나 기술론에서 배우셨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서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개입 전략들을 세분화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개입 전략별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보면 화면에 보이시죠? 인지적 접근. 클라이언트의 인식과 인지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학습을 지도하고 인식 개선 등을 통해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정서적 접근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정서, 감정,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개인에 대한 개입 활동에서 주로 그러니까 개인적일 땐 정서적인 접근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대개 내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해서 비롯된다는 뭐 사각에서의 출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과목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뭐 여러분 후배들 같은 경우는 또 수업의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실습 과목이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뭐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실과물이 나오면 이게 가능하겠다 정도만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생물학적 접근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생물학적, 신체적 측면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고 사례로서는 뭐 임용을 통해서 목욕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뭐 급식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환경적 접근을 보면 클라이언트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을 다루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뭐 그에 둘러싸고 있는 지역 사회의 관계 개선이나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뭐 통해서 뭐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을 해서 경제 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뭐 주거 환경 개선. 최근에 이제 청년들, 그러니까 보호 종료 청년도 포함되겠지만 그 김해 시도 하고 있는데 거북이 집이라고 이야기해서 지역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뭐, 뭐 적정한 선 이하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 거주 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내용 뭐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입 전략과 서비스를 정신보건 그리고 아동복지, 노인복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내용들로 한번 나누어서 하게 되고요. 그것을 개인, 가족, 그리고 집단, 지역사회, 사회제도, 전체 사회 등 모든 클라이언트 체계에 따라서 제시해 보면 앞에서 말했던 개인, 가족, 집단 같은 경우는 미시 체계라고 해서 이제 조금 작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정신적 보건 보면 사례 관리, 심리 치료, 약물 치료, 자원봉사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통해서 한다든지 직업 재활.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에 대한 고민죠. 실질적으로 지원이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하면 사례 관리. 그리고 정서적으로 힘들면 심리 치료나 약물 치료. 그리고 혼자 뭔가를 하기 힘들다면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 재활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요. 아동복지도 마찬가지로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는 아동 상담을 한다든지 부모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양육에 문제가 있다면 아동 부모들의 개별적인 교육 그리고 아동 권리나 부모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죠.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아동복지도 사례 관리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노인에 대한 교육, 각각 사례에 대한 옹호 이런 절차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하면 이제 가족 단위로 가보겠습니다. 정신보건에서는 그러니까 개인만 치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족도 같은 고민들, 힘듦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족 치료, 뭐 아동복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 집단
가족 단위가 힘들 수 있잖아요. 정신보건에 대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흔하게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정신장애인들이 TV에 요 최근에 많이 뜨고 있잖아요. 정신장애인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언두너리 외톨이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생기면 이분들이 이제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분들 이제 가족 치료도 같이 하고 지지도 해주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일시 보호, 그리고 심리 교육 워크샵을 통해서 이제 간다든지 이런 형태에 대한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아까 가족 치료 필요하고 위탁 과정도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학대 이런 것들 때문에 쉼터, 그리고 가정 관리 서비스, 그리고 가정 봉사원, 집으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분. 왜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년 가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건데요. 여기 이제 이렇게 통계를 내다가 유엔에서 한 방 맞았습니다. 저희 정부가, 대한민국이. 그게 무슨 가족이고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생긴 게 위탁가정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끼리만 살던 것을 친인척이나 주변의 지인들한테 통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이런 게 되죠. 노인복지는 가족 부양자 지지 프로그램, 가족 문제 해결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가족 프로그램 쭉 많습니다. 가족들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특히 치매 어르신들한테 있는 부분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넓게 가면 집단, 그러니까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집단 치료, 약물 모니터링, 사회적 지지 집단, 그러니까 또래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주는. 지금 이제 김해대학에도 이제 또래 상담 이런 거 하죠.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게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 아동복지 부분에서는 익명을 통한 부모 모임, 그 부모 교육에 대한 뭐 이런 것들, 가해자 학대 가해자 집단에 대한 교육, 지지 이런 것들 모임, 왜 나는 이렇게 학대는, 그럼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보게 되는, 그리고 부모를 지지하는 지원 이런 것들도 있게 되고요. 노인복지에서의 집단은 가족 돌봄자 지지, 노인 주간 보호, 지역 사회 옹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이야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전까지 좀 앞장에서는, 그러니까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봤다면, 지금 거시경 체계를 보면 지역사회, 사회제도, 전체 사회 이렇게 되면 좀 넓은 범위죠.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고 보면 지역사회에서는 이제 일시보호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기 개입 체계 센터, 응급 보호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공동생활 가정, 양육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한부모센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지역에 하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죠. 상호협력, 이웃 조직화, 노인대학, 경로당, 이제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도 여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가 나쁘다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도입이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늦게 가면 사회제도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며칠 입원을 180일이었다면 지금 365일까지 병원 입원할 수 있다는 재입원 규정에 대한 변화, 퇴원 규정, 강제 입원 규정. 최근에는 강제 입원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클라이언트 중심,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서,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지지 옹호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도 마찬가지죠. 입양 규정에 대한 변화들이 생기고, 학교 체벌 금지, 이건 당연하게 이제 나온 거고, 학교 체벌만의 문제가 아니죠. 앞에 이제 좀 했지만 가정에 대한 체벌, 학대에 대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학교마다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지금 이제 지역 아동센터는 2-3명의 사회복지사가 존재하지만, 학교로 딱 들어가면 사회복지사 혼자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전문성이 얼마나 준비되었냐에 따라서 학교로 들어가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노인복지는 후견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옴부즈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인복지보호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러니까 옴부즈먼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도 있습니다. 김해가 아동 친화도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옴부즈먼으로 해서 아동의 권리를 그러니까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5명 정도가 그러니까 선정? 돼서 이제 그 활동을 지원하는데, 아니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점점 그게 더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사회로 보면 시설 보호에서 지역 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설이 우선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변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왜냐하면 아주 지역 사회가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명 부모 보호, 뭐 부모 교실, 뭐 가해자 집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제도적으로 조례나 법이 개정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아동 학대 관련된 법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서는 재산 분할 입법이나 노학대 예방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쭉, 그래서 요것만 있는 게, 책에 있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유념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 대안 선택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면, 첫 번째는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먼저 타당성에 대한 부분, 타당성이 뭔지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선택된 대안이 목표와 내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된 대안을 수행하면 반드시 설정의 목표가 달성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효율성하고 조금 맞물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효율성, 효과성하고 맞물린 속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약효가 있는지, 약효가 없는 것들을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게 안에 보면 효율성 뭐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먼저 볼 거는 효과성에 대해서. 책의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된 부분들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통해 처음에 계획됐던 대로 프로그램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효과. 여러분들은 감기가 걸리면 어떤 병원을 가시나요? 하루 만에 직방으로 낫는데, 아니면 내 몸을 지키면서 낫게 하는데, 선택 기준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효율성 부분은 최소의 이제 재원을 투입해서 최대 산출 효과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서비스 단위당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계산해서 프로젝트 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교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그 책의 내용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적절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복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를 가진 대상자나 인구 집단의 특성, 상태, 문제가 놓여있는 지역적 특성,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떤 거냐, 고령화로 가고 있죠. 그런데 뭐 어령이나 이런 데는 고령화를 벌써 초고령 사회 이상으로 가버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김해시 하는 프로그램을 어령에 도입했을 때 가능하냐, 아니면 어령의 프로그램을 김해에서 갖고 오는 게 가능하냐 라는 것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들, 그러니까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판단 기준은 누구냐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의 네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 중에서 몇몇 참여자들에게 뭐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유리하게 구성되었다면 형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직장인들 뽑을 때 로비 맞나요? 청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회가 많이 이제 문제되고 있죠.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인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진행해야 돼요.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관의 대상이 그러니까 뭐 확정돼 있을 경우는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짜는 계획서의 대부분은 외부의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내가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타겟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프로그램 대안 선택 기준에서 이제 첫 번째 타당성 다음으로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산의 한정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적절한 대안이 선정되어 뭐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실하지 않다면 이게 이제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대안이 실행 가능한지를 검증해야 되고, 실행 가능성 기준에서는 뭐 기술적, 경제적, 이용자 확보, 윤리적, 정치적 이런 것들로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기술적 실행 가능성을 보면,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실행할 기간이나 이제 시설의 조직 구조, 인력 수준, 기관의 장비, 기술적 능력을 고려할 때 실행 불가능할 경우가 있게 됩니다. 책에는 예를 경기도 전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할 때 개별 기간이 그게 가능한지, 뭐 인원이 한두 명 있는 시설에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이동 수단이 어떻게 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되는 거죠. 연속해서 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뭐 앞에서 얘기했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올해 이제 저희들이 계속 압박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의 삭감, 특히 청소년 사업 같은 예산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지자체에 있는 시설들, 기관들,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들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 현실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 시설은 외부 환경 의존도가 높아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고 예산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므로 경제적 실행 가능성을 중요하게,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들은 그러니까 회계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히나 지자체에서 감사도 사업이 잘 됐냐 못 됐냐도 중요하게 보겠지만 그보다 더 회계를 잘 쓰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 현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용자 확보 여부입니다. 이게 제일 안 쉬워. 그러니까 다 쓸게 했는데 나중에 이용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기술적이고 경제적이 가능한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대상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언두중 외톨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상자 확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보호 종료와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잘 안 나오게 되는, 쉽지 않은 이런 구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서에도 있습니다. 이용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할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뭐 부정적인 시각을, 그러니까 낙인 이런 것들이 문제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성폭력 피해자의 프로그램, 중독자 예방 프로그램, 아니면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쉽지 않겠죠. 도박 이렇게 하면 거기에 참여하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부정적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힘든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다 확보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윤리적이 못하면 프로그램이 실행하는데 후원자들이 이제 꺼리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에서 윤리적 측면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윤리적인 부분이,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논문의 주제가 윤리적인 문제가 됐다면 어떤 게 있냐, 쉬운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사회적 경제 자립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하고 함께하는 아이들은 제 울타리 안에 있거나 아니면 제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논문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없다가 아니라 대상자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찾기도 어렵고 그 부분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교수님한테 한 방 맞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지, 조직의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규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법, 제도, 사회로부터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5가지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앞에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들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